이 주제를 보면은 목서들과 불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해요. 자료를 읽어가면서 조금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불기 나는 모든 언어나 문장을 구성해서 요소 중 가장 공부해야 할 뼈대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동아리할 때부터 아주 작고 간다는 소리, 이로부터 언어는 시작된다. 낮게 만든 긴 동아리가 탄생하고 문자로 기록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표현,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불현듯 떠오르는 단어, 눈을 쓰거나 생각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알게 된 단어들을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일상생활을 사시면서 어떤 꼭 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떤 생각 나물이나 내가 참 괜찮다 이렇게 느끼는 나물들을 메모하거나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예. 제가 최근에 최근에 쓰면서 쓰인 나물 중에 자막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막. 자마구 처음 들어요. 벼꽃을 자막으로. 순우리말. 순우리말이죠. 순우리말 중에 제가 몇 가지 적어왔는데 변비하는 말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작은 틈을 통하여 잠깐 비치는 햇빛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뒀다가 시를 쓸 때 참 유용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메모를 해놨을 때 사전을 이렇게 안 찾아봐도 내가 기억해놨던 단어를 유용하게 쓸 때가 습관적으로 한 습관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생각하지 않은 단어들을 모아둔다는 것은 혹시 그 참고를 채우는 의지를 중요하고 그것이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 이용도 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외국어를 배울 때도 단어장을 주문을 아니면 외우고 또 외우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비슷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기억해보면은 새삼스러운 느낌도 다가오죠.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아무 느낌 없이 하는 말들 그 문장 전체가 구성이 안 되더라도 단어 몇 개만 해도 충분할 수 있는 그 문장이 있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라는 문장에서 바람, 비라는 단어만으로도 내용을 주된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것이 이해된다. 그리낌 없이 낭만을 고르고 사용하는 것은 나의 저작고에 얼마나 많은 분석들을 쌓아보는가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고요. 긴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하자 그 중간에서 적당한 낱말이 떠오르지 않아 자국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 붙어보자 하고 오래전에 메모장을 뒤적이면 나만의 색깔, 내가 선호하는 문장과 낱말은 튀어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참고 역할의 체험과 표현, 실천인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낱말을 몇 개를 가져온 낱말 중에 혹시 선돌이라는 말 아세요? 선돌. 선돌. 왜 집에서 말해서
내려오면은 내리고 그렇죠. 돌을 출발을 쌓아서 계단 출발을 이 선물 그냥 선물인데 그 어감 자체가 참 이쁘지 않습니까? 예. 그렇더라고. 그리고 혹시 버클이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버클. 버클이 치커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치커리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버클이라는 말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 제목 버클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가끔씩 써먹었는데 얼마 전에 이걸 봤어요. 고생으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고 여리고 쭈그러진 여자를 얕잡아야 되는 말이 버클이랍니다. 우리 사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버클이 버금가는 말이 혹시 밀행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밀행시. 이게 아직 식지 않는 시체 이런 뜻이거든요. 시체. 이게 사람 표시를 못하는 그런 사람. 이게 아직 식지 않은 손장, 아주 늙어서 사람 표시를 못하는 사람을 밀행시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 프랑스 말이죠. 네. 우리 사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쓴 그 단어 중에는 상급 이런 말을 찾아봤는데 상급이 뭔지는 아시죠? 방법 없다. 상급. 그 상큼하다, 뭐 하여튼 소리 없이 밝게 살짝 우는 모양을 상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뜻이 영 다른 뜻인데 은근히 향기롭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 때는 이게 상큼한 냄새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어디서 기분 좋은 상큼한 냄새가 났을 때 상큼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제가 적어본 것 중에 시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눈에 시골이 난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시끄럽다 있으세요? 이런 말은 나오거든요. 네? 시끄럽다는 말. 새그럽다는 시끄럽다, 새그럽다 그 하면 틀리고 눈에 시골이 난다는 말이 아주 험악한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 시골이가 뭐냐면은 예? 바다에 가면은 예, 바다에 가면은 막 이제 발도 안 드는 금은방 캄캄한 밤에 가면은 그 돌이나 자갈, 뭐 모래 그리고 저기 그 해초 같은 데 붙어서 사는 시골이가 있어요. 그게 밟을 때는 안 보여, 다리 있을 때는 안 보여. 근데 이게 아주 캄캄할 때 그게 시골이가 어떻게 하냐면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내요. 그거를 본 사람들은 눈물 어요. 저는 봤어요. 어떻게 봤냐? 제가 고향이 바닷가거든요. 제가 그 포항 구룡포 사람인데 아까 포항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구룡포 사람인데 어릴 때 그냥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캄캄한 밤에도 바다를 배회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바다에서 뭐 이제 캄캄할 때는 뭐 길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맨날 다니는 길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잘 찾아가요. 이게 저도 몰랐죠. 이게 같이 간 언니가 그러더라고. 이거 한번 봐라. 이게 이제 뭐 바다 갯돌 가장자리 물에 잔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떠올리니까 그 빛 아래 이게 쭉 떨어지는데 그냥 거짓말 같았어요. 환상 같았어요. 그거를 시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시골인을 알죠. 내륙지 가는 사람들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져온 낱말 중에는 혹시 실험은 아시죠? 실험. 옛날 방에 그렇죠. 자고 자고 붙여갖고 이제 뭐 이렇게 선반같이 만들어 놓은 거 이런 말도 있었고요. 어제는 말이죠. 얼럭이라는 말은 얼럭이라는 말은 얼룩덜룩 우리는 얼룩덜룩하다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얼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얼럭이가 원래 얼럭덜럭하다는 말이 그 표준말이에요. 그걸 얼럭덜럭한 짐승을 갖다가 얼럭이라 그러는데 좀 어두운 색깔의 얼럭덜럭한 그 짐승. 이 털이 왜뭐 얼럭덜럭한 짐승들 있잖아요. 그거를 얼럭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월염은 달그림자는 말.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본 글에 쓴 단어 중에 절구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절구고기를 절구대라고 그러죠. 절구 찍때 고기를 절구대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물도 있다는 사실, 그런 꽃도 있다. 꽃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마이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하여튼 보랏빛으로 이쁘더라고요. 그런 단어들을 찾아서 글을 쓰실 때 유용하게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은 작은이라는 말이에요. 작은이라는 말은 이렇게 작은 집, 큰 집, 작은 오빠, 큰 오빠 이런 식으로 작은 언니, 작은 모든 언어에 모든 언어에 다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도 살아서는 그만큼 예쁜 나날이 없다는 생각을 작은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에 보면 스토리, 메시지, 리듬 이렇게 생긴 적용하는데요. 우리가 짧은 글 속에서 강렬한 느낌으로 마음이 동화되는 기분이 흔하지 않다. 그러할지라도 시를 쓰는 이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변화와 소용을 이용하는 암묵적 암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서적 요인은 상태가 아니고 구체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표현 방법은 끊임없이 연구하는 기술 덕분이다. 훌륭한 시를 만난다는 것은 자문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공예품을 만나는 것과 같다. 깊은 마음을 살피게 되면 우리들은 그 공예품이 보내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시들을 읽어보면은 참 짧은 글 속에서 어떤 감동을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완전 고민하게 모든 사람이 100%다 공감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변화와 수용을 동반한 암묵적 암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주입 환경이나 어떤 요건들이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시시각각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고 사람 마음도 변하고 모든 사람의 눈과 입과 생각, 사상 전부 다 이렇게 변하는 통틀어서 한 가지 기준을 세워서 이게 옳다, 이게 바르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시를 자기만의 암시를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을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어떤 표현을 한다 이거는 욕심이겠지만은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시를 잘 쓰는 일
자기만의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려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계속 읽고 쓰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비교해보고 누군가 뭐 그거는 다 하시잖아요. 분석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릴 때 자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정서 그거는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 정서를 토대로 해서 꾸준히 연구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늘 쓰고 처음에는 모방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죠. 모방도 하고 베끼기도 하고 그게 같은 말인데 그게 가깝게 습관적으로 그 시간을 쭉 이어오다 보면은 어느 틈에 학습이 되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름만 비유를 해서 목공예품 하나를 만들려고 가설할 때 우선 큰 나무를 베어야 하고 자르고 말리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합니다. 조그만 공예품 만들기 위해 산이 있어야 하고 나무를 키워야 하고 수많은 노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시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글자를 익히고 배우는 어린 시절을 지나면 끊임없는 사고와 방황과 혼돈을 경험해야 한다.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냥 어릴 때 글자를 배우고 저는 어머니로부터 많이 뭔가를 배움을 받았어요. 제가 어릴 때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학교를 잘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 학교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하고 이제 좀 가까웠는데 집에다가 하숙을 쳤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숙을 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옛날에 그 가정교사를 두고 있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글쓰기에 대한 그 선생님의 영향도 많았고 우리 엄마가 한학을 조금 하신 분이라서 책도 많이 사다 주셨고 엄마가 읽던 책을 많이 읽어가고 이래가지고 엄마의 영향이 많았어요. 그때 엄마의 감수성을 받았었는지도 모르죠. 이게 그러면서도 이게 사고라는 거는 내가 생각을 해야지 뭐 이러라고 뭐 생각되는 건 아니고 어느 틈인가 보면은 뭔가가 머릿속에 들어가고 누가 잘 잡고 있어요. 그 사고를 정리할 수 있고 이제 그게 다른 혼돈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냥 스스로 정리하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묵묵히 바라봐주는 것은 시간이다 이렇게 했어요. 공활이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메시지는 어느덧 우리들을 한 분야의 장이 되어 실하는 장르에서 크고 작은 감명으로 독자들 곁에 서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명시할 것은 나만의 스토리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나만의 고유한 스토리 이미지는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다. 그것은 시를 쓰는 자산이다. 그렇죠. 또 건강한 심리 상태로 윤리나 도덕성에 흠집을 내지 않아야 한다. 시의 내용에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된다는 말이다. 시의 내용에 어떤 불순물이 섞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 만약에 뭐 사람의 기준에 따라 틀리겠지만 좀 이상한 시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상하다고 제가 표현하는 건 잘못됐지 됐을지 모르겠는데 좀 뭔가 도가 지나치는 거, 정도를 지나치는 거.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뭐 정치색을 떼내라든가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왜 좀 이렇게 노골적인 어떤 성적인 표현 그런 걸 직접 쓰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 경우는 이건 좀 탐탁하지 않더라고요. 공자가 한 말 중에 사무사라는 말이 있다. 시삼백 사무사. 사무사라는 말, 시삼백 사무사 들어보셨죠? 예. 시삼백 사무사, 공자가 초나라 이래 700여 년 동안 지은 시 3,000여 편 중에서 305편을 추려서 만든 시경을 편찬하면서 한 말이다. 그 300여 편 있는 시 속에 사무사, 즉 생각함에 사투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주의 깊게 문장을 소개해요. 그 모든 예술, 특히나 음악 같은 경우에는 시가 참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 저는 제 경우에는 시를 쓰면서 리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이게 동시가 동요를 만들잖아요. 이게 리듬이 참 중요하다. 이거는 어떻게 떼내낼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해 가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준다. 해 가를 때도 핵을 가르다가 보면은 그 리듬을 따라서 핵을 가르면은 내용 자체의 이미지가 조금 달라질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내힘이든 외힘이든 상관없이 시를 쓰면 자연스레 만들어지지만 시를 완성하고 난 뒤에 느껴보는 시각적 리듬은 그냥 강조할 수 없는 선물인 것이다. 선물로 그냥 받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시의 농야지 써놨는데요. 모든 예술 작품의 근원인 시가 한날 미달의 인성에게 시정화되어 있는 현상을 가끔 경험합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비켜가야 한다. 좋은 순수한 시를 받을 때 온도를 뿌리는 이유가 같기 때문이다.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말하고는 같은 말이죠. 그리고 고슴도치 제 새끼 하나하나라는 속담처럼 내가 생산한 시는 어디에도 손댈 것 없는 완벽한 작품이라는 믿음도 실은 근기가 되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부족하고 부끄럽다라는 민망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여러분들은 시작하시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지금은 참, 이 시 정말 괜찮다. 누구한테 보여줘도 참 무리 없이 좋은 평을 들을 수 있다고 이 시를 썼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한 몇 달이든 몇 년까지는 안 가도 몇 달이든 몇 주간 지나서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 눈에 뭐가 보입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세상에 참 단어가 많잖아요. 이렇게 바꿔보면 이 단어를 이 단어를 넣어보면 그리고 물론 교수가 넓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보이게 돼요. 이게 내가 예전에 썼던 이게 뭔가 좀 지금 흡족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한꺼번에 금방 내 무슨 어떤 시상에 떠올라서 그거를 몇 가지 뭐 단어를 가지고 짧은 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떨 때는 나중에 읽어봐도 정말 괜찮다 싶은 시가 단순간에 단 5분 만에 태어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귀로 학습되는 시의 모양이 시간이라는 영양제에 의해 제대로 내 안에 자리 잡은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학습된다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눈으로 귀로 학습되는 시의 모양이 시간이라는 영양제에 의해 시간이라는 시간은 영양제라고 생각해요. 왜 제대로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커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모든 사람이 속해야 하는 완전무기란 작품은 없죠. 아무리 예쁜 내 아이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성공해주지 않는가. 시작업이라는 정신노동은 그 과정의 괴로움을 생산의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과제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끝부분에 시작업이라는 정신노동은 그 과정의 괴로움을 생산의 기쁨으로 바꿔준다. 이게 참 저는 좋습니다. 우리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 그 산모는 금방 인식이 되죠. 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산통이라는 거는 참 정말 그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또 다음에 또 아이를 또 낳잖아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둘째 애를 낳았는데 딱 집에 오시더니만 하는 말씀이 네 사람도 아니라 그러세요. 왜요? 이러니까 네 첫 애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웠으면서 또 애를 낳고 싶더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미안하지만 제 시어머니 아들을 1번 낳았어요. 산모를 잊어버리고 또 애를 계속 낳듯이 씻으면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애는 바쁜데 이거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나 머리를 써야 되나 뭐 이렇게 하다가 정말 괜찮은 작품이 딱 태어났을 때는 이 기쁨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게 정말 좋거든요. 생산의 기쁨으로 바꿔준다.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 시를 몇 편 가져왔습니다. 야생이라는 시하고요. 야생이라는 시였죠. 오전에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박주연 선생님이 하셨어요. 지난번에 그 박주연 선생님이 혹시 되신다면 제가 아까 시골이라는 낱말을 말씀드렸죠. 그 시골이라는 작품을 제가 이 미발표 작품인데 어디다가 두고 이렇게 작품집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작품인데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주연 선생님한테 부탁해도 될까요? 네. 시거리를 찾아서 정유중 드디어 금실 같은 금음달이시 고요한 밤바다는 신비로운 기분을 보여 깊어 데려오지 않아도 별이 푸른 조각처럼 발령거리는 내려오는 갯돌 가장자 배추를 지르는 찰스리는 바다는 어쩌면 물속 고요를 흩어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100만 개의 자장을 언방을 뿌릴지 몰라. 그 속에 숨어있다 깬 시러기는
바다가 헤아리는 천만 개의 빛 알림이 들일지 몰라. 어떤 이는 만다라와 안개꽃을 불꽃처럼 살다가는 심한 배를 떠올리고 어떤 이는 아예 모르는 시골 어둠을 믿고 그 작은 빛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빛의 요정들이 물속 풍경 완성하는 새벽이면 아무도 모르게 손살같이 사라질 것 같아. 나는 다시 밤하도록 한다. 감사합니다. 아이, 박준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시골이 때는 시를 제가 쓰기는 썼어요. 요즘 좀 바다에 해안에 가는 시를 좀 작업하고 있는데 한 60년 써놨습니다. 그게 써놓고 보니까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긴 한데 괜찮은 것 같다가도 좀 수정할 부분 있구나, 좀 문제할 부분 있구나 이래서 계속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과제본에서 되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정윤준 시 몇 편 소개합니다. 첫 번째 시가 야생이라는 야생이 나와 있네요. 제가 읽어보니까 혹시 이거 누가 읽어주실 분 있으세요? 낭송해 주실 분 없으세요? 제가 낭송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자동차들의 색색의 야생들을 태우고 도시의 검은 불로 질주한다. 거기 본보기를 들려주려 사이렌 앵글거리는 또 다른 자동차의 주인은 쫓아갈 생각도 멈출 생각도 없이 무지무지 손을 들어올린다. 길 들여진 야생은 고스란히 하늘의 땅을 바친다. 앵앵이 높은 주인은 하품처럼 길고 맛있는 순간을 모아 시간을 채운다. 야생은 언제나 마땅한 위반이 있다. 견디지 않으면 안 되므로 상황들을 따라갈 수 없으므로 초의 야생들은 안락한 강가를 치지만 부시되었다. 강가의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 우물거림으로 우리를 위반한 어린 공간은 앵앵거리는 다른 공룡에게 마주치는 몽둥이라는 정제상을 내준다. 남은 야생들은 강물이 빛이라 붉은 빛을 보지 못했다. 숫자를 잘 타고난 너무 게을러서 아직도 죽지 못했다는 98 야생은 텔레비전 화면의 야생들과 맞닥뜨리자 두 눈을 부릅뜨고 몸을 움츠렸다. 그는 아무것도 위반한 게 없으므로 떳떳하다고 말했으나 어제는 틀니를 변통에 빠뜨렸고 오늘은 밥을 5번이나 먹었으며 양말을 짝으로 신었다고 옆에서 앵앵거리며 하루니 아니는 말이다. 예전에 써놓았던 저 세상으로 가기는 각서를 내주자 할머니 아니는 입을 잠겼다. 참 기가 차는 곳이죠. 우리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데가 학교를 가려고 아빠하고 전부 다 아침에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애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 보고 아빠 오는데 공간 끝내야 되는데 요즘 공간 뭐 집에서 가지고 없어서 옛날에는 그랬거든. 공간 끝내고 공간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아빠가 밥을 먹다 숟가락을 탁 넣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이다스가 진작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밖으로 나갔거든요. 왜냐? 그 아빠가 옛날에는 왜 그 오토바이 오토바이 왜 오토바이 타고 길에서 그 과속 잡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쓰기다 치고 그걸 한
가져가서 분담금 줬다고 합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쓴 거예요. 초장에 보면은 이게 그 사람은 지금 아까 얘기한 사람은 그건 불법이겠죠. 그건 폐문이고 그건 아주 나쁜 짓이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도 살았어요. 이제는 그랬어요. 그거를 생각하다가 이 글을 썼는데 길들여진 야생이라고 했어요. 그때 길들여진 야생은 고스란히 하루 일하고 바치는 그거 순찰 경찰 오토바이 한번 잡히면은 몇만 원 딱 날아가잖아요. 그 애경이 높은 주인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채우면은 그게 국가도 돌아가고 하겠죠. 세금이죠. 그리고 세금이라고 하면 되는데 아까 같이 이게 불법으로 순찰차 주인에게 공납금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초원에 야생들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왜 동물농장입니다. 동물농장에는 나와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저기 아프리카 야생 초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야생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을 보시죠. 이게 약한 하나가 물려주지 않으면 그만큼 많은 동물들이 다 건널 수가 없어. 전부 다 키우다 돌아가는 게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본능일 것 같아. 죽을 거 알면서 그냥 가다가 보면 제약하는 사람은 야생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98살 할아버지 이야기는요,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써봤습니다. 근데 98까지 병원 신세 안 지고 사셨으니까 그 야생 참 성공한 야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돌의 상처를 위로하소서 이런 시가 두 번째 시죠. 이 시는 어떻게 쓰냐면 옛날에 강원도 고성에 산불 났을 때 거기에서 거기를 보고 와서 쓴 시예요. 그래서 이게 봄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봄날의 기도라고 작은 제목을 붙였었는데요. 제가 읽어보기에 평온한 쉼으로 이어지는 저녁 풍경을 허락하소서. 낮은 지붕들과 그 위로 잔잔히 맴도는 연기같이 화염에 타는 분한 시간 승화하는 연기같이 말같게 아무렇지 않게 굳이 피를 흘는 상처 들추어 치료하지 마시고 스스로 아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소서. 희고 그건 연기의 공존을 위로하고 붉게 타던 화염이 희망이 되던 그 소문을 위로하고 근심의 나무 뿌리와 함께 상처의 시간도 덮어주소서. 검은 나무는 화염이 식은 자리에서 평화롭게 묻고 있더이다. 죽은 시계처럼 시간이 멈춘 자리는 아무데도 없나이다. 그러니 상처의 시간을 지날 때는 무언가를 표식으로 남기지 말아주소서.
어디에도 보이지 않게 한탄민족 즐기기나이다. 상처를 즐기기나이다. 요번에 산불 나는데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불이 그냥 날아다녔던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아무 데나 붙으면 그래서 또 불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게 불이 타고 난 자리는 새카맣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캄캄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건드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미 상처는 나 있고 상처는 받아야 되더라고요. 우리 집 가지라고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없는데도 이게 뭐라고 가슴이 막막하다, 먹먹하다 이런 걸 떠나서 차라리 조용하고 고요하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답니다. 불이 나는 자리에 그 나무가지를 정리하고 나무를 심으면 별로 잘 안 자란답니다. 근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거기서 풀이 올라오고 작물이 자라고 저절로 산에 산은 산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모든 요소가 다 형성이 된다.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푸르게 되고 산이 만들어지는데 이상하게도 그 불탄 자리에 나무를 심으면 잘 안 자란다는 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신기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왜 산에 벌목하고 나면은 그 벌목 머리 깎을 때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고 한쪽이 나무 것이 산 벌목도 그렇게 하잖아요. 전부 다 안 하고. 근데 벌목을 하고 심어놓은 나무는 괜찮게 잘 자란대요. 근데 산불 난 자리에는 고사리 같은 거는 잘 빨리 나오는데 20개 꽂으려면 저절로 자라는 수밖에 없다.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그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단경으로 그냥 단경은 여자분들은 다 아시죠? 이거 그리고 짧은 이거 한번 읽어주신 분 있으세요? 나 이것도 물어볼게. 이게 그 약간 괜찮다고요. 되게 편안하고 오래 편안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편안했어? 어디? 고선 아니 산불. 아까 불탄 자리를 보니 굉장히 편안하고 네, 불탄 자리가 어떠냐면은 나무는 걷고 바닥도 걷고 그런데 그게 불탄 자리인데 사람 흔적도 없고 동물들 흔적도 없고 근데 바람도 안 불었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시인의 눈으로 볼 때 고려하자는 일리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소음이 어른거림이 아니고 정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가장 무서운 게 정막이라는 기능이 가장 무섭다는 인간 기중에 호소하는 시인의 눈빛으로 그 장면을 아마 표현할 때 제가 봤을 차라리 화해, 차라리 조용하다, 고요하다. 고요한 게 내가 됩니다. 이게 그 불이 타고 이게 수치 안 되고 서 있는 나무들이잖아요. 평안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시인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결, 튀어는 거죠. 그 단결이 남자분들도 혹시 갱년기 그런 것도 하신다면서요? 근데 이 단결은 월경이 끊겼다는 이야기인데 여자들은 단결을 겪으면서 뭐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꽃밭 문 닫다 이런 제목을 썼다가 정말 직설적으로 단경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꽃밭에서 물 세 개를 받고 떨어지는 꽃송이 위태롭게 손바닥으로 받은 스스로 반성을 부리고 소망 가득 안차. 하지만 꽃은 다시 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예상력은 젖은 휘두로 꽃을 불러왔어. 죽지 마. 가늘게 손가락이 떨리고 늘 종알대는 입과 잎은 말이 없습니다. 저녁 고기가 쓸쓸해졌습니다. 허전한 두 손이 이고 가만히 못 걷는 덜컥 질면 위에 슬프게 갇히면서 여기 이 문장 구성할 때 씻을 때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랬네 저랬네 이러는데 이랬음 저랬음 이거를 저는 처음 신어봤거든요. 이 문장이 간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꽃방문 닫았습니다. 꽃방문 닫았다. 말이 없었다. 꽃이 불러왔다. 이런 것보다 놓았음 말이 없음 문 닫은 이런 거를 처음 시도해본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별로 나쁜 반응이 없어서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셔도 좋았어요. 아슬아슬하네. 녹지가 애도적으로 그러나 안 그러나 분기점을 교묘하게 운전하면서 아슬아슬하게 표현했습니다. 예. 거기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예. 꽃밭에서 물 세례를 하고 떨어지는 그 장면에 물 세례를 참 멋지게 표현한다는 거. 이거는요. 시를 쓸 때 첫 문장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시 모양이 달라져요. 첫 문장을 이제 시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누구든지 시를 잘 쓰는 사람들이라도 첫 문장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첫 시작을 어떻게 문장을 구성을 해야 이게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될까 이런 연구를 하면서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꽃밭에서 물세례를 받고 떨어지는 꽃송이 이거는 제가 집에서 꽃을 많이 키워요. 우리 지금 내아가 좀 큰데 꽃을 피웠을 때는 꽃 위에다 물을 주면 안 돼. 꽃이 떨어지니까 그게 밑으로 줘야 돼. 근데 물 세례라는 게 어쩌면은 그게 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게 왜 77이 49라는 말을 모르시죠? 애기 낳고도 49일 동안 지금 몸단속을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조리를 한다는 거죠. 그 47칠 한방에서는 77이 49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자 나이 49세가 되면은 후세를 전후해서 원령이 끊긴다, 생기가 끊긴다는 이 한방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요즘은 영양들이 다 좋아서 세기를 오래까지 하는데 느닷없이 꽃밭에서 물세례를 하고 떨어지는 꽃송이를 보다가 이건 제 입장이에요.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느끼는데 위태롭게 손바닥을 받았단 말입니다. 꽃이 어쩌면은 생리나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꽃이 난다. 개인적으로 저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꽃밭에서 물을 주고 있다가 꽃이 떨어지면 정말 아깝잖아요. 이정한 꽃이 물을 너무 세게 줘 꽃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49년 동안, 그 50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떤 세대를 받고 떨어졌을 때 위태롭잖아요. 그 부분을 위태롭게 표현한 게 겨우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작가님께서 갖고 있는 문관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많은데 예. 유사합니다만 어떻게 나는 남자들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세대. 이 문세대에 예. 진정에 숨어있는 문개념이에요. 남자들의 어떤 사랑. 알아? 반평생 남자들에게 받아. 제 계보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로 넘어가면은 흔적. 여기 또 보면은 재밌는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푸른 보라색으로 빛나는 꽃잎 사이 1cm보다 더 가깝게 볼을 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사랑했던 짧은 시간. 야르지 않고 이어지는 저녁 미감의 기류에 보여진 숨길 수 없는 향기. 못되게 누군가를 사는 게 그 짧은 시간. 이게 흔적, 이게 제목이 좀 바뀌었었어요. 푸른 보라색을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옛날에 어느 곳을 지나가다가 어느 산을 지나갔는데 이 금강초록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보셨죠? 그 초록꽃이 피어 있는데 그 보라색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뭐 향기는 별로 모르겠고 그거를 이렇게 사람 욕심이 있으면 그걸 해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가적 금강초록이라는 것을 그 가져갈 수도 없고 이거를 계속 앉아서 볼 수도 없고 볼을 대고 진짜 1cm 가깝게 그 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꽃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그 견딜 수가 없는 거 이거 가져갈 수도 없고 이거를 뭐 내가 어떻게 뭐 캐갈 수도 없고 이거 계속 뭐 한탕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사랑이 짧은 시간. 그리고 야르지 않고 이어지는 기회에 저녁이나 기회에 올려지는 숨길 수 없는 향기, 목에 들고 사랑의 그 짧은 시간 이런 거.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어릴 때 사춘기 때 어떤 남자애가 있었는데 정말 좋았었거든요. 걔만 보면 그렇게 좋았어요. 그냥 이게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가깝게 가보기도 하고 뭐 말을 붙여보고 보다가도 뭐 말은 안 나오고 하여튼 짧은 시간에 그 사춘기 때문에 전부 다들 그렇게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이거는 아직 써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아무것도 책에나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내놓고 그런 적이 없는데 이거를 한번 선을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문사람 이거는 읽기 전에 제가 제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한 25년 전에 팔봉산이라는 데를 왔어요. 예전에는 뭐 그렇게 괜찮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쫓겨오다시피 팔봉산을 왔는데 팔봉산에 와서 이렇게 팔봉산에 눈이 올 때 하루씩 막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아니 그 문산들을 보면은 그 대구 시내는 무슨 눈이 쌓이지도 않고 그렇게 크고 깊은 눈을 못 보는데 문사람을 딱 보다가 보니까 문사람을 이제 집 앞에 하나 만들어갖고 이제 보다가 보니까 내가 살아온 곳이 이렇게 참 눈물 나고 피눈물 나는 그런 생각이 나서 이거를 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건 읽어볼게요. 여기
하나의 사슬이 있어서 그것이 풀리면 피가 흐르는 것을 겨울 세상 내 잠드는 곳에 자주 창문 열리고 그의 모습 조금씩 허물어진다. 아침 태양이 빛나는 들판과 희미한 단무지 밤 언덕과 발끝 닿던 사방 내가 부려놓았던 마음 모두 핏빛이었으니 저 누구의 사랑 따라가는 피의 흔적 지우니까 사는 일 갈래에서 나를 잡고 있던 괴로움은 이미 말아버린 눈물같이 형체없다. 고통은 이따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었던 것. 살을 파고들던 살아가는 일 셋을 풀었을 때 온몸에서 배어나온 붉은 피. 허수아비처럼 선 우는 사람, 짧게 사람으로 산 우는 시간, 새하얀 몸속에선 새하얀 피가 흘렀을까. 녹아 사라지며 피빛 고통을 보았을까. 여기 하나의 사슬이 있어 그것이 풀리면 피가 흐르는 것을. 이 강소라는 그 테너 가수는 아시죠? 그게 카르소 파바로프가 부르는 카르소 가사 중에 여기 하나의 사슬이 있어 그것이 풀리면 피가 흐르는 것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이 글을 썼어요. 내 사정하고 내 피빛 같은 마음하고 힘있는 사람 그렇게 쓴 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다비장은 누구 아시죠? 스님. 예, 꼭 스님만 스님 다비식 스님만 하는 게 아니고 스님의 화장만 하는 게 아니고 화장하는 걸 좋게 다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여기 요거하고 다음번 같이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비상 한 장 한 장 붉은 경전으로 호흡을 보내고 팔 벌려 흔드는 낮은 세상 떠나 그는 갔습니다. 벼랑 그 지도는 어디에도 없는데 무명 같은 날개 벗어 벌벌 던지고 휘말리 먼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날개를 쓰고 혼이라 이루면 불은 이제 차가워질까요? 소매를 잡아든 그림 한 폭, 경전과 함께 사라진 바나바람이 여기 남은 환한 나비 한 마리. 민들레 볼씨 붉은 해와 흐리만 남겨둔 언덕 아래 안개 빛깔로 살아오는 날개를 가벼웠다. 언제 죽음이 쳐들어온지 모르는 저 까칠한 고갯길에서 환골 탈퇴 장만의 돈을 수위로 던져놓고 벌벌 배골을 벗겨버리다. 아무데도 더듬어 안주할 것 없던가요? 아무데도 더듬어 떠날 것 없던가요? 셀 수 없는 날짜를 건져온 민들레 불씨라는 곳, 바람으로 휘몰아와 들리는 수위. 날아오르는 높은 기울치고 흙빛 구름 하늘이 껴있고 이제 깊은 곳으로 내려가세요. 깊은 물 가장 무거운 곳에서 고요히 가라앉으세요.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위로 언니가 갔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아래 동생이 갔어요.
그 힘든 곳은 언니가 가고 난 뒤에 쓰고 가미사가 동생이 가고 난 뒤에 썼어요.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예, 언니는 어떠냐면은 사람이 좀 도도하고 거만하고 되게 부자고 그랬었어요. 근데 참 홀감하게 가볍게 떠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밀별 거리처럼 날아다니지 말고 깊은 걸 가장 무거운 곳에서 보여. 이 고리에 가라앉아서 편안하게 쉬라는 힘이죠. 동생은 가고 난 뒤에 참 허무하더래요. 참 허무했습니다. 예, 지금도 여기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언제나 있어요. 여기 나는 환한 나비 한 마리 남아있습니다. 그 언니는 매장을 했고 동생은 화장을 했거든요. 그런 기억으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더 가까이 나가네. 여기서도 그 궁금하신 분이나 한번 그 깜수만을 해보고 싶다는 이런 분이 계시면 선생님이 살아오시면서 하고 계시는 그 조언을 한번 좀 해보세요. 예, 그게 앞에 자료에 제가 지금 좀 나이가 좀 많거든요. 연식이 좀 됐습니다. 지금도 돈 벌어 다녀요. 그게 직장에 따로 있다는 얘기죠. 시간을 많이 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말씀, 그 좋은 경험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 앞에 자료를 보면은 좀 짧죠. 그 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선생님 말씀하다가 이 짧은 시간에 뭐 시를 배우겠습니까? 시를 뭐 어떻게 머릿속에 여기서 저기다 옮겨 심을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한마디로 그걸 요약해서 뭐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그것도 좀 무리는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은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요. 시간이요. 우리가 아무리 괴로운 일을 당하고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도록 막 힘든 괴로운 일이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근데 웬만한 건 다 견뎌내고 하는데 정말 목숨을 버리고 싶은 지경까지도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벼랑까지 갔다가 뒤돌아서서 터덜터덜 내려와서 보면은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줘요. 저는 성격이 보면은 무슨 일이만 닥쳤잖아요. 그 바글바글 하고 막 방방 뛰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죽을 듯이 막 그 괴로워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거는 안 해요. 왜냐 이미 벌어진 일, 이미 10분 전에 지금 지나갔잖아요. 우리 시작하는 시간도 지나갔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 이걸 대책을 세우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을 세우려고 생각을 해봐도 갑자기 떠오르는 게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책을 세우자고 밤을 샐 수도 없는 일이고 생각해도 안 되는 거는 저분들에게 맞습니다. 저도 그냥 대책도 안 되고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내가 내 몸 상해가면서 방송 뛰어와야 별 볼일 없으면 그냥 묻어두고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잘 안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야지. 계속 또 옆에서 누가 또 붙입니다. 네가 그래가 뭐야, 너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 우자래 그 사람 그
보태면 안 돼요. 도움 안 돼요.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이거 한방 자고 나면은 또 한 방만 더 자고 나면은 희미해져요. 조금씩 희미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시간이 참 묘한 게 또 시간 속에 박혀있던 어떤 게 튀어나가 어떤 모습가 생겨가지고 여기 해결 기미가 보일 때도 있고 또 영 잊어버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뭔가가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시 쓰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시를 쓴다고 말을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앉아있는다고 시가 써지는 건 아니고요. 아까 선생님이 그 말씀 가운데 한마디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딱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가 있어. 매일 꾸준히 컴퓨터 앞에 앉아. 보통 요즘 시작을 하면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죠? 원고지에다가 종이에다가 글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대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면은 무조건 2시간 동안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글을 쓰거나 안 쓰거나 예전에 써놓은 걸 보거나 남의 글을 보거나 다시 뭐 쓴다고 시도를 해보거나 이게 습관이 참 중요하잖아요. 습관이 중독하고 연결되는 이 중독이 되듯이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몰라.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컴퓨터 안에 어떤 내용들이 쌓이게 돼요. 그래도 시도 그렇게 해서 쓰여지더라고요. 다 그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가 천부적인 재질 쪽은 아니더라도 뭔가 그게 쉽게 해서 어떤 끼니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좀 있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연습가 예,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보통 이제 어떤 사물을 하나를 두고 또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시에 대한 느낌을 시인들만 가지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게 정서. 그리고 우리 세계 모든 시선상이 다 그렇겠지만 시가 처음에는 어떤 서정 같은 정서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그 정서를 어떻게 그 서정을 어떻게 느끼냐. 그게 왜 여자도 좀 섬세하고 남자들은 무뚝뚝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글을 쓰는 사람들, 시를 쓰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좀 남다른 느낌들이 있어요. 남다른 서정들이 있어요. 무슨 사물 한 가지를 봐도 자연이라는 우리 자연 속에는 수억의 어떤 요소가 다 있잖아요. 어떤 요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치는 거를 시에 감수성 있는 사람들은 그걸 캐치로 잡아내는 말입니다. 그거는 타고나는 건 유명합니다. 유명해요. 제가 누구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시인 중에 참 재주 없는 시인이 있긴 있어요. 감성이 풍부하지를 못해서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지만은 시를 써놓고 보면은 잘 쓰다 못 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많고요. 시에 대한 정서, 감수성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 이런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제가 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특별한 감수성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초등학교부터 교과서 중등학교, 대학을 거쳐서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저는 국문학과 근처에 나와봤거든요.
그리고 감수성이 자기 속의 감수성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발견했을 때 아 내가 이런 감수성도 있었구나. 그걸 칭찬해주고 자기 스스로 발견해내는 그게 이제 능력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은 누군가 칭찬해주는 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게 참 이렇게 뭔가 힘을 주고 북돋아주는 그게 모든 그 공부한다는 거에 모든 것들은 그렇잖아요. 애들이 공부하는데 엄마가 니는 왜 이렇게 맨날 그걸 이렇게 하는 잘못한다고 굳이 막으면 안 되잖아요. 작은 거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해주고 기운은 못 걸어주고 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누군가 칭찬해주고 그리고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거는 우리가 왜 그 클래식 음악가들 옛날에 유명한 음악가들을 보면은 베토벤에서 시작해서 그 주변에서 모든 음악가들을 보면은 서로 흥정도 하고 누가 누구 도와주기도 하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누구라도 작업도 같이 하고 그렇게 같은 장르를 공유를 해가지고 같이 발전을 하고 같이 보내하고 같이 해서 큰 작품을 마무리하고 대작을 완성시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 쓰는 사람들도 동일들이 있어가지고 뭐 서로를 이렇게 토론도 하고 경력도 하고 이러는데 정작 보면은 소중한 것은 소중한 자료 그게 뭔가가 나를 떠나면은 내가 손해본다는 이런 느낌의 뭔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옆 사람한테 절대로 안 말해줄 수가 왜 그럴까요? 시는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시는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옆 사람은 다 틀리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유하지 않고 그것도 어떤 욕심이겠죠. 그 어떤 시기, 질투 그런 거. 그 글을 쓰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술을 하면서 그거는 금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못 가지고 서로 같이 나가고 같이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거는 있어요. 저는 자기 바둑 이런 거는 아주 기초적인 건 알거든요. 그걸 처음 배울 때 밤에 자라고 먹었으면 천장에 바둑 알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자기 알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시를 쓸 때 누워서 있으면 그 가까운 천장 안 보잖아요. 네. 그 천장 위에 지 혼자 시 구절이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침대 머리맡에 항상 메모지를 놔둡니다. 그게 잘나고 누웠으면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잘나고 누웠으면은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저 메모지는 저쪽 있고 막 귀찮으면은 아이 뭐 내가 열심히 이걸 몇 번 외워가면 내가 지금 기억나겠지. 절대로 기억 안 나요. 절대로 안 나요. 이게 제자리에서 메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그래갖고 이제 잠자기 전에 머리맡에 항상 메모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샤워를 하고 목욕탕에 있을 때 뭐가 생각나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뭐 그걸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제때 메모를 안 해놓으면은 다음에는 아무리 비슷한 환경이 비슷한 여건이 돼도 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저거는 딱 단순해서 한 수밖에 못 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바둑을 두면은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뭐 여러 수를 봐야 되잖아요. 네. 당구도 그렇잖아요. 치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도 듣겠습니다. 여기 지나면서 예. 그럼 특별히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이제 마음의 위안을 주는 그런
그리고 요즘 최근에 나온 시 중에서 현재 시 중에서 좋은 그뭐 시나 아니면 좋은 시나 이런 게 있으면 소개. 저는 저 시를 외우는 게 별로 없고 지금 가져온 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 박정 선생님이 낭송해 주시고 시거리는 네 발표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 시거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거리를 찾아서 드디어 금실 같은 금달이 진다. 고요한 밤바다는 신비로운 기후를 배경으로 깊어가죠. 배려자로 별이 푸른 조각처럼 바람을 내려오는 갯돌 가장자리. 해초를 치내며 찰싹이는 파도는 어쩌면 물속 고요를 흩어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100만 개의 자잘한 은방울들일지 몰라. 그 속에 숨어있다 깬 시거리는 바다가 헤아리는 1000만 개의 빛 알갱이들일지 몰라. 어떤 이는 만나와 안개꽃을 불꽃처럼 살다간 심은 배율을 떠올리고 어떤 이는 아예 모르는 시골. 어둠을 잊고 그 작은 빛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빛의 요정들이 물속 풍경 완성하는 새벽이면 아무도 모르게 솟살같이 사라질 것 같다. 나는 다시 밤바다로 갑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한 가면 예쁘게 봐주시고요. 많이 보세요.